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교재 120페이지 한번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는 투자 자산이 뭔지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투자 자산의 주요 개정 과목들, 그리고 투자 자산의 개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비유동 자산 중,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재 투유무기 중에서 투유무기, 즉 1년 초과해서 현금화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단 묶어서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보고할 때 사용하는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과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건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정기적금, 정기예금에 들었는데 3개월을 초과하고 결산일 기준 1년 이내면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했었었죠. 하지만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되게 되면, 이후에 도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다르게 써줘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특정 현금과 예금, 이 부분은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핵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맞는데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당좌예금을 만들 때 당좌 개설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함부로 뺄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자주 사용하는 장기 대여금.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하는 대자가 들어가면 내가 빌려준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결산일 기준 1년 이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금전을 장기 대여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우리 회사에서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어요. 하지만 이 목적이 우리 회사에서 회사의 사옥으로 쓰거나 이런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 투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그때는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개 한번 풀어볼게요. 장기성 예금. 우리가 결산일 기준 만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 예적금에 납입을 했다 또는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장기성 예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차변에 장기성 예금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문제 볼게요. 1번 만기가 3년, 자,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를 했죠. 그럼 만기가 3년이니까 당연히 이거 뭔가 비유동 자산 중에 계정 과목을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기적금이네요. 정기적금. 정기적금의 이달분 15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즉 보통예금이 감소하고 이 정기적금 넣은 게 증가한 건데, 이 정기적금을 넣은 거가 증가했다고 차변에 정기적금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만기가 3년 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투자자산으로 써주셔야 한다. 만약에 만기가 1년 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장기 대여금. 자, 우리가 문제 바로 볼게요. 리브 상사에서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주다. 자,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3년 후에 갚으라고 돈을 빌려줬으면 우리가 장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대여금 이렇게 쓰고,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처 리브 상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가서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30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말 그대로 땅과 건물, 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이렇게 사용한 개정 과목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3번 리부 상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7천만 원에 매입하고 전액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자, 건물의 가격으로 어음을 준 거죠. 그리고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77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으니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이 증가했구나. 차변에 투자 부동산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얼마라고 적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건물이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 7천만 원인데 우리가 자산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그 들어간 가격, 매입가액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적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7천만 원이 아니라 7,077만 원이 되겠죠. 이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적어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 지금 건물의 가격은 어음으로 주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은 어음을 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쓰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줬다라고 하면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이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상품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 상품 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거나 또는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부채 파트에 가면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우리 미지급금 리부상사한테 줘야 하니 리부상사 그리고 금액은 7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77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으니 대변의 현금 감소 77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자산 파트입니다. 우리 투자자산 다음에 유형자산은 이 유형자산 비유동 두 번째 부분이죠. 교재는 120페이지 봐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이 무슨 자산을 보고 유형자산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주요 개정 과목과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정의는 우리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 장기간 사용할 목적 이게 키워드예요.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산 건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산 차,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들을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 개정 과목들은 이렇게 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산 대지, 임야, 전답 이런 땅들을 이야기를 하고 건물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건물과 기타 건물에 있는 부속 설비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축물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에 뭔가 설비들, 이런 교량, 정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산 기계 그리고 운송 설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차량 운반구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산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지게차 이런 차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품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복사기 이런 것들 오래 사용하는 것들 있죠. 만약에 1년 내로 사용하고 그거를 처분할 거다라고 하면 소모품이라고 적지만 1년을 초과해서 오래오래 사용하는 이런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등은 우리가 비품이라고 유형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개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떤 유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까지 딱 사서 완성 이게 아니라 완료가 되기 이전에 미리 지출한 금액들 뭐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이 이런 금액들이 있다면 그것이 취득이나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처리하는 임시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자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 부동산 취득 시 자산의 구분 부분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땅을 샀다. 땅을 샀는데 우리 회사가 땅을 파는 즉 부동산 회사이다 라고 하면 그 땅은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 영업 상품이니까.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부동산 회사인데 땅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샀다. 또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더라도 땅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그때는 이제 투자 부동산이라고 개정 과목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땅을 샀는데 우리 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땅을 샀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형자산인데 우리가 토지나 또는 건물이면 건물이라고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땅 샀다. 그래서 무조건 토지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자, 참고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 부분 감가상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감소한, 즉 사용하려고 샀는데 사용하면 내가 샀을 때보다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럼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회계장부에 적어줘야 하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회계장부에 적어주는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토지, 땅과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 땅값은 대부분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 체크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134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됨. 아까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이었나요? 아니었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맞죠? 자, 그 다음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맞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걸 가치를 감소시키는 건데 이걸 다 하지 않고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하지 않는구나.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판매용 건물은 우리 판매용이죠. 판매용이면 뭐예요? 재고자산, 상품. 그리고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 자, 그러면 뭐예요? 건물이죠. 유형자산 건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뭐예요? 투자 부동산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 달라진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 부분 볼게요. 우리가 유형자산,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걔를 포함시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적어주세요. 유형자산도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데 보시면 건물의 구입 가격이 있고 그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즉 취득세, 무슨 수수료,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회계장부에 건물의 가격으로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핵심은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산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같이 더한다. 그러면 이 취득 부대 비용의 종류가 뭐가 있냐? 살 때 든 수수료, 매입 수수료, 그리고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자,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거는 설치 장소. 우리가 이 기계라고 하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돈. 이런 것들도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왜? 이걸 준비를 해야 걔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으로 운전해 볼 때 들어가는 비, 시운전비. 마찬가지로 시험으로 운전을 해봐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등. 자, 즉 우리 일반적으로 상품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걔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유형자산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넓냐? 정상적으로 이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를 해놨는데 자산의 취득 또는 보유에 따른 세금. 자, 우리가 세금은 나라에 이제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나 이제 일반적으로 내는 돈이죠. 그런데 이 세금이 종류가 내가 자산을 살 때 딱 한 번만 내는 세금이 있고 가지고 있으면 매년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살 때 딱 한 번만 내는 자, 우리 취득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샀을 때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취득세는 지금
취득 시점에 한 번 납부를 하는 세금으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본다. 이 말은 내가 예를 들어 토지를 살 때 취득세가 들었다. 그럼 토지 가격에 포함을 시키고 건물을 살 때, 차량 운반구를 살 때, 차를 살 때 취득세가 들었다. 그럼 취득 건물, 차량 운반구 가격에 다 포함을 시켜서 적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때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매해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자산 처리. 우리 사용하고 있는 뭐 건물, 차량 운반구 등으로 처리.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그냥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토지의 취득대금, 토지의 가격이죠. 1,500만 원은 더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취득세. 자, 취득세는 더해야 된다고 했죠. 취득 부대비용, 취득 원가에 더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1,60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 관련된 이제 분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1번 바사 컴퓨터의 업무용 컴퓨터 비품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업무용, 사용하는 목적이죠. 컴퓨터를 샀는데 비품이라고 나와 있으니 비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비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나갔으니 현금 감소,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한국자동차에서 업무용 화물차. 자, 업무용자가 붙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고 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업무용 화물차.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리고 또한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분계가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자, 이 분계 여기 위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업무용 차를 샀으니 우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럼 차량 운반구의 가격을 얼마라고 적을까 하고 보니 지금 1,000만 원이라고 적으려고 봤는데 여기서 지금 어디 보자. 1,000만 원 샀다고 1,000만 원만 낸 게 아니라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를 20만 원을 같이 냈네 라고 얘기를 하면 1,0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같이 포함해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1,0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금을 2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감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우리 1,000만 원 중에 200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800만 원이죠. 자, 800만 원은 뭘로 지급했다? 3개월 후에 나중에 주기로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을 사고 돈을 외상으로 나중에 줄게 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을 사고 어음으로 주고 이제 나중에 언제까지 돈 줄게 라고 어음으로 주면 지급 어음. 그런데 지금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 외의 자산을 취득했죠. 상품 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외상으로 하거나 어음을 지급했을 때는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땐 미지급금, 거래처 한국자동차로 꼭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를 했으니 현금이 감소했겠네요.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유형자산을 산 가격에 취득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걔를 포함해서 적는다. 이렇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3번. 세연상사에서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였다. 취득세 5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개정 과목 자체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 이 해당 개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건물을 취득했으니 차변에 건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건물 5천만 원이라고 쓰려고 하고 보니 지금 문제에서 취득세가 50만 원이 들었다고 하니 건물 가격에 5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05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대로 건물을 사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미지급금. 거래처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세연상사라고 적어주셔야 하고 지금은 5천만 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50만 원은 뭘로 지급했나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우리 회사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당좌 예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얼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유형자산을 샀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분기를 통해서 보셨는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취득한 이후에도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셔야 하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적 지출. 두 번째, 수익적 지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이 유형 자산의 가치를 엄청 올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엄청 늘려주거나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돈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건물을 되팔 때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즉 가치가 증가된 거죠. 자, 이런 곳에 사용한 돈은 우리는 표현을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당하는 건물이면 건물의 유형 자산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상복구, 원상회복을 시켜놨다. 예를 들어 전구가 깨져서 갈았다. 유리창이 깨져서 갈았다. 이런 것들이죠. 뭔가 가치를 크게 올려주진 않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원상복구를 해놓은 데 사용한 돈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원상회복, 능률 유지 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다. 그래서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선비나 차를 고칠 때 들어가는 돈은 차량 유지비나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보면 자본적 지출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중앙 냉난방 장치, 피난시설 등을 설치를 하거나 그리고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례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해당 자산을 차변에 적어서 증가를 시켜주면 되고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건물의 도색, 색깔을 다시 칠하거나 에어컨을 수리하거나 유리창을 교체하거나 소모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이런 데 사용한 돈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때 비용 계정 과목은 수선비 또는 차량 유지비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 판매부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것만 봐도 이거 자본적 지출. 그러면 내 건물 가격을 포함시켜줘. 건물을 증가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00만 원 외벽 도색비. 이거는 색깔 칠한 거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건물 설치한 비용은 차변에 건물을 증가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건물 그리고 300만 원 이렇게 자산 처리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도색비 색깔 칠한 거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금액이 50만 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금액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3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4번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 내역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 금액들을 계산해서 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일단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건물의 냉난방 설치. 우리 자본적 지출인가요? 수익적 지출인가요?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죠. 얘는 포함. 자, 그 다음에 회사 전체 복사기의 토너 교체를 위한 지출. 자, 원상 회복이죠. 이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자,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우리 페인트 칠하면 수익적 지출이죠. 자, 그다음 5년째 운행 중인 화물차의 엔진과 주요 부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헷갈릴까 봐 이렇게 또 적어놨죠. 그 결과 내용 연수가 4년 연장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뭔가 내용 연수를 아주 많이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주거나 가치를 증가시켜주면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데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2천만 원과 400만 원이 2,40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8번 볼게요. 매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딱 봐도 자본적 지출이죠. 그리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나 원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회계 처리를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한 회계 처리가 내 회계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오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냐, 오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알고 있냐, 이런 걸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 즉 내가 해당하는 자산, 건물을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 얼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보통예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대면의 보통예금이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산.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차변에 건물이 아니라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내가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안 쓴 거죠. 그럼 원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혀져 있겠죠. 즉, 자산의 과소 계상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자산 과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비용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쓴 거죠. 그러면은 비용이 원래 금액보다 더 크게 적혔겠죠. 즉, 비용이 크게 적혔으니 과대 계상. 과대 계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적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똑같으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에서 3번. 우리 비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간단하게 손익계산서를 표현해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손익이 나온다. 이런 형태로 손익계산서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이 과대계상, 즉 원래 금액보다 크게 적혔어요. 그러면 손익, 뭐 단기순 손익, 영업 손익, 이런 손익 입장에서는 빼는 게 커지니까 손익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비용이랑 수익이랑 수익과 비용 중에서 뭔가 영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익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비용이 과대계상됐으니 손익 또는 순이익이 과소계상이 됐겠네요.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보면, 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비용의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부채는 상관이 없죠. 지금 자산의 과소 맞죠? 그리고 순이익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들과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감가상각, 감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손에 이어 감가라는 말도 일상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23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가라는 말은 가치를 감소시키다, 값을 줄이는 것, 이런 뜻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회계적인 표현으로 보면 감가상각의 정의,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질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요. 차를 지금 샀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이제 뭐 3년 쓰고 폐차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폐차할 거니까 그 사용한 거 살 때 300만 원짜리 다 비용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샀을 때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사용한 만큼만 조금씩 매년 비용으로 인식을 해준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정의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유형자산의 종류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만 모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읽어보면 회계연도 말 기말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을 한대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방법은 해당 자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직접 상각 방법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간접 상각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어떤 방법? 간접 상각 방법을 인정한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두 가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 가치가 감소해서 우리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식할 때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용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가치가 감소해서 깎은 것들의 금액을 합쳐서 적어놓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누적적으로 표시하는 차감, 우리 유형자산을 차감적으로 평가를 하는 계정,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계 처리한 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취득을 하면 차량 운반구라고 장부에 차변에 써 놓겠죠.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사용해서 다 사용하고 나면 이 1,000만 원의 가치가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지금 5년 동안 얼마가 감소했어요? 900만 원의 가치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5년 다 쓸 거니까 살 때부터 900만 원 가치 감소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5년 동안 쓰는 기간 동안 즉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5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3년에 얼마, 4년에 얼마, 5년에 얼마 이렇게 비용으로 각각 감가상각비로 인식 장부에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쪼개서 해야 하냐면 그냥 한 방에 하면 안 되나요?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이 5년 동안 이용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겠죠? 수익을 발생시켰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 비용을 적는 방식의 원칙에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서 비용은 수익, 돈 번 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돈을 벌었으니까 그 5년 동안에 1년치 비용인식, 2년치 비용인식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1,000만 원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유형자산 위치에 이렇게 차량 운반구라고 적어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X1년 12월 31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은 계속 하지만 이거를 사용을 할 때마다 하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말에 내가 올해 얼마치 썼지 하고 이 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월 1일에 취득한 게 아니라 중간에 6월에 취득했다.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년치 사용한 부분이 지금 18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됐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180만 원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변에 뭐라고 적는지에 따라서 직접상각법이냐 간접상각법이냐 이게 나눠지는데 일단 직접상각법을 먼저 볼게요. 직접상각법은 말 그대로 내가 차를 썼으면 차량 운반구의 계정 과목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이렇게 180만 원을 쓰고 지워버리면 내 재무상태표에는 나 차량 운반구 820만 원짜리 적혀 있어. 이렇게밖에 적혀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직접상각법으로 했을 때는 차를 얼마 샀지? 이거를 장부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직접상각법으로 하지 않고 간접상각법으로 한다. 자, 간접상각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똑같이 차량을 취득해서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자, 가치가 똑같이 180만 원이 감소했을 때 이번에는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간접적으로 마이너스 해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인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회계장부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차량 운반구의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서 짝꿍으로 나 차량 운반구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중에서 180만 원은 사용한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운반구에 사용한 부분을 뺀 가치는 1,000만 원에서 180만 원 뺀 820만 원어치가 남아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깎는 거죠. 그래서 간접상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금액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손충당금 배웠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이때 감가상각을 하고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을 하고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을 이렇게 180만 원 똑같이 하게 되면 그때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되고 지금 이 금액들이 합쳐진 금액이 장부에 이렇게 차량 운반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36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회계장부를 보실 때 감가상각 누계액 보면 이거 차량 운반구 산 건 1,000만 원에 샀는데 360만 원어치를 뭔가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간접 상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간접 상각 방법의 표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밑에 짝꿍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고 지금 보시면 건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는 대정들이기 때문에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건물은 810만 원에 샀는데 80만 원어치가 가치가 감소해서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가치는 730만 원. 건물의 장부가액이구나. 마찬가지로 차량 운반구는 220에 샀는데 차량 운반구를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부분은 20만 원이고 차량 운반구의 현재 가치 장부가액은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80만 원, 차량 운반구 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건물, 차량 운반구 이렇게 직접 지우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차감 계정을 통해서 지워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두 개 합하면 1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액이라고 적어볼게요. 감누액.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실 때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이렇게 코드 번호가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꼭 주의를 해 주셔야 하고 여기서도 나눠서 입력해 볼게요. 건물은 80만 원. 그리고 감누액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앞서서는 이거 80만 원 가치 감소했어요. 20만 원 가치 감소했어요. 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취득원가. 우리 취득원가 앞에서 배웠죠? 내가 그 건물이라고 하면 또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면 차를 살 때 들어간 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걔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더한 금액 그리고 앞서 배운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같이 자산을 또 증가시켜주는 금액이 있다면 걔도 포함을 시켜주셔야 그 모든 금액이 다 취득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자, 내용연수라고 하는 건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5년을 쓸 수 있다. 그럼 이 5년이 내용연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이 내용연수가 있으면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산을 다 쓴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즉 1,000만 원에 사서 5년 썼는데 남은 가치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이 100만 원이 잔존가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교재에는 계산 문제가 지금 정액법, 정률법 외에도 다른 식들이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이 두 가지가 나오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액법. 정액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액법이란 내용연수 동안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즉 1년치에도 금액 10만 원이라고 하면 2년치 10만 원, 3년치 10만 원 이렇게 항상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동일한 걸 우리가 정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가장 단순한 계산법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정률법이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매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인데 특징이 더 중요해요.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취득 후반기의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한다. 초반에는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방법이길래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액법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하시오. 자, 1월 1일에 취득을 했죠. 그리고 취득원가는 5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리고 정액법으로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액법의 계산 시기 지금 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여기에서 내용연수, 예를 들어 5년이면 5분의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올해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식해야 하는가 하고 계산을 해보니 일단 500만 원에 잔존가치 100만 원 뺀 금액에다가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5죠. 그러면 5분의 1.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식해야 되는지가 나오겠네요. 자, 계산해보면 8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해 1년 동안 80만 원의 가치가 감소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8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올해 1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5분의 1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6개월만 사용을 했다. 그럼 1년치를 다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6개월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6개월치만 따로 월할 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실게요. 이 부분은 해당 문제가 나오면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률법입니다. 우리 7번 바로 볼게요. 결산일 현재 1월 1일 취득한 건물에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하시오. 그리고 취득원가 800만 원, 취득세 50만 원, 그리고 상각률 10% 정률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식을 보면 우리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에서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가 지금 현재 올해 취득을 했으니 취득원가 계산해 보면 8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800만 원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포함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럼 850만 원 그리고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우리가 기초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래서 0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상각률인 10% 이렇게 곱하면 금액이 885만 원이 나오겠죠. 8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했으니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85만 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액이라고 적을게요. 8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회계 처리까지 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법은 1년치, 자 내용연수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항상 정액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서서 80만 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럼 2년 차에도 80, 3년 차에도 8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율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우리 이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내용연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이고 이런 애들은 다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점점 처음에 많았다가 점점 좀 떨어지는 형태로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 이 부분 특징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예제 문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128페이지 여기를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를 200만 원에 취득을 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액법,
정률법으로 회계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는 정액법 방법으로 각 연도별로 회계 처리를 한번 쭉 금액을 계산을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1년 첫 번째 연도에 12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정액법으로 계산을 해야 하니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그리고 잔존가치죠. 잔존가치 100만 원. 여기에다가 내용연수 5년, 5분의 1. 이렇게 하면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8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회계 처리를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 감누액은 회계장부에 자산 밑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감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18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취득 원가, 즉 여기에선 1,000만 원에서 여기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을 뺀 금액이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년 차에 계산해 볼게요. 우리 X2년도에도 취득원가는 변동이 있나요? 없죠. 잔존가치도 변동이 있나요? 없죠. 내용연수 변동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는 이 감가상각비 계산식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항상 180만 원, 180만 원, 그리고 180만 원. 계속 매년마다 18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액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80만 원을 회계 처리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여기 금액은 조금씩 증가를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180만 원 여기에서 180에서 180을 더한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3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장부가액에서 지금 2년도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합쳐진 누적된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빼면 640만 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36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더하면 3년 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54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1,000만 원에서 540만 원을 빼주면 46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4년도에는 540만 원하고 180만 원을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서 이 오른쪽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으로 적어보면 72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우리 7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X4년도의 장부가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8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이 720만 원에다가 마지막 연도 5년 차에 180만 원을 더하면 우리가 이렇게 9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부가액이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900 빼면 100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가액을 다 인식을 해보니 다 사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잔존가치인 100만 원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감가상각을 하는 걸 우리가 정액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정율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정률법 식은 우리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계산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 1년 차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년 차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으면 뺀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1년 차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1,000만 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1,000만 원 곱하기 0.369, 0.369.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상각률 곱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369만 원이 단기 감가상각비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감가상각누계액도 369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즉 1,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누계액 369만 원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보면 631만 원이 X 1년도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장부가액이 되겠네요. 자, 2년 차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1년 차 말에 계산을 해놨던 장부가액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31만 원 곱하기 0.369. 자,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232만 8,390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2년 차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지금 1년 차의 감가상각누계액에다가 2년 차의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601만 8,39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차의 장부가액에서 1,000만 원에서 2년 차의 장부가액은 1,000만 원에서 601만 8,390원을 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398만 1,610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3년 차에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398만 1,610원 곱하기 0.369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년 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146만 9,214원이 나오네요.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누계액, 작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올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더해줘야 감가상각누계액 합계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748만 7,604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우리 장부가액을 구하려면 1,0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1,0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이렇게 251만 2,396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4년 차에는 이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0.369)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92만 7,074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이 92만 7,074원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841만 4,678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힘을 내세요. 자, 장부가액을 계산할 거면 1,0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서 금액 빼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58만 5,322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 158만 5,322원 곱하기 0.369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보시면 58만 4,984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금액을 뭐라고 써줄 거냐? 자, 58만
322원으로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900만 원이 되어야 장부가액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뺀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율법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이런 식으로 잔존가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이 정율법을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숫자들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것까지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다른 분계들은 사실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실 때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유형자산의 처분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개정 과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실제로 손으로 분계할 때랑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실 때랑도 조금 덜 헷갈리실 텐데요. 그 순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즉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여기 지금 오타예요. 대변에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 유형자산 차변에 쓰고, 그리고 처분할 때는 대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자, 차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적어서 지워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처분하고 발생한 매출 채권, 우리가 돈 받을 게 있으면 차변에 정상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팔아서 이제 받은 돈 금액과 그리고 장부 금액을 비교를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통해 바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취득가액 600만 원,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을 리부 상사에 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에서 분계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유형자산 관련된 이제 처분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유형자산을 제거한다.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지운다. 자, 취득은 차변에 적고 제거할 때는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적을 건데, 대변에 적을 때는 지금 화물차이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적어놓은 개정 과목을 대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은 지금 600만 원이죠. 자,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 되니 600만 원. 이렇게 첫 번째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차량 운반구를 사용해서 누적이 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것도 같이 세트로 적어 지워주셔야 되겠죠. 얘만 딸랑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항상 누적이 될 때는 대변에 적혀서 누적이 되겠죠. 그럼 이걸 지울 거면 차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적어서 지워주면 되는데,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적어서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내가 받은 돈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내가 받은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하고 보니 300만 원에 처분을 해서 300만 원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뭘로 받았어요? 월말에 받기로 했죠.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품 판매 이외의 거래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생겼다면 미수금 이라고 적어주셔야 하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 지금 어디죠? 자, 리부 상사네요. 리부 상사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까지 회계 처리를 했고, 그 다음 4번 우리가 이 차를 팔아서 이득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를 계산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분계를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600만 원에 산 건데 250만 원어치 썼네. 그러면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보면 35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지금 차량 운반구를 팔면서 300만 원을 받았네.
그러면 350어치 값어치를 가진 거를 300만 원에 팔았으면은 50만 원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 즉 비용 자리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50만 원 써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1번 차량 운반구 대변에 지운다, 2번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지운다, 3번 받은 돈 적는다 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차변 대변의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차변은 지금 5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차량 운반구 600만 원 즉 50만 원이 비어있죠. 그러면 이 50만 원 비어있는데 비용 자리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만약에 대변이 비어있으면 유형자산 처분 2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COP 상사에 1,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그래서 자동차 취득원가 1,500만 원,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누계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동차를 처분했으니 대변의 차량 운반구 이렇게 적어서 차량 운반구를 감소를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취득원가 금액으로 1,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 차변에 적어서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줄여서 감누액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돈 받은 거 차변에 자산 증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1,300에 처분을 했는데 대금 중 200은 동전 발행 수표. 자,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그러면 현금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1,300 중에 200을 동전 발행 수표로 받은 거고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1,100만 원. 이 1,1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그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우리가 미수금으로 쓰기로 했었죠. 자, 미수금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차변의 합계를 보니 1,100 그리고 200, 500 그러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1,500만 원이죠. 그럼 얼마가 비어요? 대변에 300만 원이 비네요. 그러면 이 대변에 비어 있으니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자리니까 이익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이렇게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클 때는 자 여기 오타 났어요. 참고해주세요. 여기는 해당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해당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 참고해주시고 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먼저 첫 번째로 지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지우고 세 번째로 내가 받은 돈을 이제 미수금 또는 현금 등으로 적으신 다음에 금액을 비교해서 차변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대변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처분 문제는 실제로 분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139페이지에 있는 21번 문제.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다. A, B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자, 정액법 볼게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A 뭐였어요? 잔존가액이었었죠? 잔존가액.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였어요? 감가상각,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볼게요. 12월 말 결산법인 당기 취득 기계장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계장치를 얼마에 취득했다? 100만 원에 취득했다. 자, 취득 원가네요. 그리고 7월 1일 기계장치 취득 즉시 수익적 지출.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뭐 수선비 등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금액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구는 패스. 자, 그 다음 위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0원, 내용연수는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월할 상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월할 상각할 것. 이 문구가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일단 계산해 볼게요. 우리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분의 1이죠. 그러면 그 식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0원. 이렇게 곱하기 자 내용연수 몇 년? 5년. 5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이 되겠죠. 자, 20만 원이 되는데 이 20만 원은 우리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고 지금은 7월 1일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 올해 사용한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즉 여기에서 원래 계산을 할 때는 5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12분의 그리고 몇을 한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6. 이렇게 6개월을 썼으니까 12분의 6 또는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분의 1이면 10만 원이 되겠죠. 즉 우리가 여기 내용연수로 그냥 나누는 거는 1년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월 1일 취득이 아니라고 하면 월할 상각, 즉 월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치가 나오면 다시 월 단위로 계산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꼬아서 나온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8번 볼게요.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X1년 12월 31일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각률, 이렇게 상각률을 줬죠. 정율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일 잠깐 보면 취득일이 X0년, 자 지금은 X1년 걸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계산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계산을 몇 번 해주셔야 돼요. 자, X0년 12월 31일.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은 항상 기말에 한다. 자, 그럼 X0년 작년 12월 31일에 계산을 해보면 취득가액 800만 원에 곱하기 자, 여기에서 여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이 8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취득세까지 포함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850만 원이 되겠네요. 850만 원.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상각률 곱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85만 원이 되겠죠. 오, 자 85만 원이 1년치의 감가상각비이고 자 감가상각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똑같이 85만 원이 나오겠죠. 장부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표처럼. 자, 그리고 여기에 장부가액을 적어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취득원가 850만 원에서 85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죠. 계산해보면 76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X1년 12월 31일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거면 지금 작년도에 구해놓은 이 765만 원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즉 계산해보면 76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나와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관련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회계 처리할 때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조금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차를 팔았다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적어서 취득원가로 지워준다. 이게 첫 번째다.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서 지워준다. 그래서 첫 번째, 대변에 차량 운반구 적어서 지워준다.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적어서 지워준다. 자, 이거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받을 돈을 차변에 또는 받은 돈을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외상, 어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아니라 항상 미수금으로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적어 놓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서 차변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대변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적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계 중에서 가장 많이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34번, 다음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처분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분계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분했으니까 우리가 대변에 지워줘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니까 차량 운반구, 그리고 취득원가로 지워주면 2,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서 금액은 1,400만 원. 자,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은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세 번째. 자, 전액 외상으로 했으니 우리 외상 아니고 외상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미수금 1,0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서 차변 대변 합계 금액 비교해보면 차변은 1,400, 1,000만 원 두 개 더하면 2,400, 대변에 2,500.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이 비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겠네요. 차변 비용 자리니까. 자,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서 문제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2,5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금액이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죠.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빼면 우리가 2,500에서 1,400을 빼면 이렇게 1,1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번부터 뭔가 틀렸죠. 그리고 2번 다 봐볼게요. 매각대금 1,000만 원 처리 계정은 미수금이다. 미수금이다. 맞는 표현이죠. 동그라미. 자, 3번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은 이전에 비용 처리가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동그라미. 4번 이 차량의 매각으로 1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틀린 표현은 1번 장부가액은 2,500이 아니라 1,100만 원이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36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차량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분계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X0년에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처분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지우고 1,000만 원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적어서 지워야 하는데 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잔존가액 0원이고 내용윤수 10년이고 정액법으로 삼각해라 이렇게 삼각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액법 같은 경우는 우리 특징상 매년마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그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자, 볼게요. 일단 이때 X2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하는 기간은 X0년 12월 31일 그리고 X1년 12월 31일 그리고 자, 여기까지 우리 1, 2, 3, 4, 5, 6 X2년도 6개월을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X2년 우리 6월 30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X0년은 우리 1월 1일에 취득을 했으니 1,000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분의 1 나누기 10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X1년도도 똑같이 계산하는 식은 똑같으니 100만 원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X2년도에는 6개월치만 사용을 했으니 우리가 1년치 100만 원에서 계산식을 써보면 12분의 6, 즉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금액이 2분의 1이니까 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네요. 즉 250만 원이죠. 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금액을 구했고 세 번째로는 내가 받은 금액, 자, 받은 금액, 처분 금액은 현금으로 730만 원. 차변의 현금 730만 원.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차변의 합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보면 980만 원이 되겠네요. 두 개를 합치면 지금 980만 원이죠. 자, 980만 원인데 대변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변이 20만 원이 더 비죠. 그럼 여기다가 20만 원을 적고 회계 처리를 할 때 유형자산 처분 차변이니까 뭐예요? 손실. 그래서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3번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로 인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 무형자산 파트 보실게요. 무형자산은 우리 교재 146페이지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와 주요 개정 과목, 그리고 개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은 한번 읽어볼게요. 비유동자산 중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갈 사용할 목적. 자, 사용할 목적이라는 건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남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런 스타벅스에 뭔가 마크를 갖다가 쓰면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뭐가 있냐? 보시면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형태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산업재산권 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보면 영업권 한번 볼게요.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등으로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자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말이에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세워서 회사를 이제 여기서 떡볶이집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렸어요. 그럼 이 회사의 가치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900만 원이 올랐다고 내 회계장부에 영업권 900만 원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영업권이라고 회계장부에 적는 것은 외부에서 사업결합 등으로 취득할 때만 영업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쓸 수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류가 무형자산으로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소프트웨어와 개발비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개발비 볼게요. 우리가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즉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개발비, 자 이렇게 비자가 붙으면 뭔가 비용 같은데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인데 여기에서 무형자산의 조건, 이 개발할 때 들어간 돈인데 무형자산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서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비용 아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형자산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우리 시험에서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처리하냐?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이건 진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말장난처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개발할 때 들어갔는데 무형자산 조건 충족했다. 그러면 개발비. 그리고 개발할 때 들어갔는데 무형자산 조건 충족 못했다. 그러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뭐 프리미어 같은 이제 보이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회계 프로그램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형자산 취득 원가도 똑같습니다. 산 가격 플러스 그거 사면서 추가적으로 든 돈이 있으면 그걸로 더해서 쓴다. 그래서 보면 1번 특허권을 200만 원 현금 매입하고 등록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가 앞에서 특허권 사면 뭐라고 쓴다? 특허권이라고 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변의 특허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무형자산 증가로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200 샀다고 200 딱 쓰는 게 아니라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이 등록 비용을 내야 이 특허권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샀으니 현금 2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애플에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3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걸 샀을 때는 앞에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었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금액은 300만 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없으니 30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지금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 걸 발행해줬으면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당좌 예금 300.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형자산이 끝났고 기타 비유동자산, 우리 교재 페이지 149페이지 볼게요. 기타 비유동자산도 지금 정의와 주요 개정 과목 그리고 개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지금 여기 그림은 잘못되어 있는 거니 무시해 주세요. 자,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 투유무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즉, 비유동자산은 1년을 초과해서 우리 현금화되는 자산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투자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닌 친구들이 지금 기타 비유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 하고 보니 지금 여기에 있는 임차보증금 이걸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앞자에 이제 장기자가 붙은 장기 매출 채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외상거래와 어음거래는 1년 내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에 단기자를 붙이진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인 애들이 있겠죠. 예외적인 애들은 장기자를 붙이는 거고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임차보증금 볼게요. 우리가 임차, 차자가 들어가면 빌린 거다 빌려준 거다? 내가 빌린 거다. 그럼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죠.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 사용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보증금을 준 경우. 자, 우리가 보증금을 빌리고 보증금을 준 경우. 자, 그럼 선생님 돈을 줬는데 왜 자산인가요? 자, 보증금은 내가 줬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줘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는 차변의 임차보증금,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했을 때는 대변의 임차보증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우리 상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에 불이상사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 거죠.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빌리고 임차하고 보증금을 준 거니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불이상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 임차와 관련된 이제 회계 처리 당사 사무실 임차료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월세를 낸 거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돈 나갔으니까 현금 감소 써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이렇게 월세를 냈을 때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품 보관을 위해 불이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돼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그럼 보통예금이 증가했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임차보증금을 준 거를 다시 돌려받았으니 임차보증금을 차변에 써놨던 걸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임차보증금 그리고 거래처 불이상사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보셨는데 우리가 유형자산 파트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투자와 무형, 기타 비유동은 개정 과목과 그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유형자산 실무 핵심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천원상사 회사코드 9010 데이터로 같이 한번 입력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업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 대금 1,70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물이면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자산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건물을 증가시켜주고 취득한 건물 대금 1,70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합한 1,79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해당하는 금액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는 현금 감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8월 1일 차변의 건물 금액은 1,79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번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7,500만 원과 취득세 200만 원 및 기타 매입 재비용 30만 원을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건물을 취득했으면 우리 회사의 사용할 목적이니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 7,500과 취득세와 기타 매입과 관련된 돈들은 전부 다 건물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증가, 차변의 건물, 그리고 세 금액을 전부 합한 7,730만 건. 그리고 대변에는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8월 2일 차변의 건물은 7,73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죠. 토지를 샀을 때는 토지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주면 되는데 건물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취득할 때 추가로 들어간 돈 토지 가격에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유형자산 증가 금액은 3천과 50만 원, 60만 원을 더한 3,11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 가격 3천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수표 발행은 당좌예금 감소죠. 대변에 당좌예금 3천만 원, 나머지 1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8월 3일 입력해보면 차변의 토지는 3,110만 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번 COP 상사에서 영업부 비품을 11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비품을 구입했다고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죠. 그러면 비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데 일단 차변에 비품 110만 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1년 이상 사용할 컴퓨터, 에어컨 등의 자산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죠. 여기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 상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셔야 되겠죠.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니 COP 상사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분개 입력해보면 차변의 비품 금액은 11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COP 상사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신입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였다. 비품을 구입했다고 했으니 차변의 비품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하니 보통예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분개해보면 8월 5일 차변의 비품 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판매용 노트북 1,500만 원과 업무용 노트북 100만 원을 COP 상사에서 구입하였다.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키워드가 우리 회사의 판매용이라고 하면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용,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면 비품이 되겠네요. 그러면 증가시킬 때 차변에 상품 1,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고 업무용, 즉 사용할 목적의 노트북은 비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100만 원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6일 차변의 상품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비품 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7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4,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죠.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은 4,5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 감소, 즉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입력 한번 해보면 8월 7일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4,5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금액만 다르고 동일한 문제이죠. 그래서 바로 분개해보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8월 8일 날 또 입력해보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1,500, 대변의 당좌 예금 1,500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신규 취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3만 7,81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렇게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그 차량을 살 때,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즉 차변에 차량 운반구 263만 7,810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분개 입력해보면 8월 9일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263만 7,810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회사의 차량을 1,5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45만 원 및 기타 매입부대 비용 1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차량을 사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모두 포함해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의 가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주시고 모든 가격을 다 더한 1,56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고 하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8월 10일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1,56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11번 판매부서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 600만 원과 외벽 도색비 수익적 지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올려주는 데 사용한 돈을 말하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현상 유지를 위해 사용한 돈을 말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자산 처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즉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건물 가격에 이렇게 건물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 600만 원 해주시면 되고 외벽 도색비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으니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분개 입력해보면 차변의 건물 금액은 600, 차변의 수선비는 800번대 820번 판매비와 관리비 수선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관리부 소속의 건물 외벽에 피난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 1,0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외벽 도장공사비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피난시설 설치는 자본적 지출, 도장공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자본적 지출은 건물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즉 피난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 가격, 건물을 증가시켜주고 1,000만 원 그리고 외벽 도장 공사비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대변은 현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8월 12일 차변의 건물 금액은 1,000만 원 차변의 수선비 800번대의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영업부 사무실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 6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의 비품인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은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선비 6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8월 13일 차변의 수선비 800번대에 6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4번 영업부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에어컨 수리를 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면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겠죠. 차변의 수선비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8월 14일 차변의 수선비는 820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3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일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차를 고치고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차량 유지비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각각 1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8월 15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시고 금액은 15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유하고 있던 건물 취득원가 3천만 원짜리를 불이상사에게 2,900만 원에 매각하다 처분한 거죠.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단액은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다. 단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이다.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분개를 할 때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장부에서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건물 지울 때는 취득원가 전체를 지워주셔야 하니 3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지워주실 건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하는 자리는 대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감누액 2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을 돈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다음 달에 받기로 한 1,900만 원은 외상인데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상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미수금 1,9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차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면서 한번 볼게요. 8월 16일 대변의 건물 금액은 3천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코드 플러스 1번인 203번이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숫자를 203 직접 입력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 차변의 미수금 거래처 코드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코드는 불이상사. 금액은 1,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하시면 지금 대변의 금액이 150만 원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대변 자리는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영재상사의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1,000만 원,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을 9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만원 상사 발행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는 문제이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으니 이번엔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전부 다 지워주시고 1,0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그리고 받은 돈은 900만 원인데 900만 원 전부 다 만환상사 발행 자기합수표를 받았죠. 자기합수표는 회계에선 현금이라고 적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현금 900만 원. 그리고 차익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볼게요. 17일 대변의 차량 운반구 먼저 적어주고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209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이렇게 900만 원 적어주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를 비교했을 때 대변이 비네요. 그럼 이번에도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18번 전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리부 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1,500만 원이며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원으로 가정한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처분했죠. 그러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먼저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1,50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감누액 225만 원. 그리고 받은 돈은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 중에 200만 받고 300은 안 받았으니 300만 원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거래처까지 잘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입력하면서 한 번 더 보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1,500. 그리고 차변의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이죠. 225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 200만 원. 차변의 미수금 거래처는 리부 상사죠.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 차변이 775만 원이 더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자리니까 손실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9번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를 대리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원가는 900만 원이고 처분 시까지 계상한 감가상각두 계획은 350만 원이다.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취득 원가로 지워주셔야 되겠죠. 취득 원가는 9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두 계획 지워주실 건데 3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금은 500만 원에 처분했으니 500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대리상사 500, 그리고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8월 19일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900,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두 계획 금액은 350, 차변의 미수금, 대리상사 금액은 500. 그러면 차변에 850, 대변에 900으로 차변이 금액이 B죠. 차변 자리는 비용 자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취득가액 200만 원,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두 계획 180만 원, 바삭 컴퓨터에 1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업무용 컴퓨터, 즉 비품을 처리한 거죠. 대변에 비품이라고 먼저 적어주시고 취득 원가로 200만 원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품의 감가상각두 계획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감노액 180만 원. 그리고 처분한 금액은 10만 원인데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미수금 바삭 컴퓨터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차변 대변 차익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8월 20일 대변의 비품 금액은 200, 차변의 비품의 감가상각두 계획 213번 금액은 180, 차변의 미수금 바삭 컴퓨터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금액 비교해 보니 차변이 B니 차변은 비용 자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 취득가액 500만 원, 폐차 시점까지 감가상각두 계획 480만 원을 폐차하고 폐차에 대한 고철값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폐차했을 때도 처분할 때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트럭은 차량 운반구이니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5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두 계획은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켜주고 감노액 48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10만 원이죠. 차변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8월 21일 입력해 볼게요.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500만 원. 차변의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두 계획 209번이죠. 480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 고철값으로 받은 거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차변이 10만 원이 비어있죠.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원가 3천만 원을 지난 상사에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1천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토지 취득원가로 3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대금으로 받았던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현금 1천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금액은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미수금, 지난 상사, 나머지 금액인 4천만 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적어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대변의 토지, 취득원가 3천만 원, 차변의 현금 1천만 원, 차변의 미수금, 거래처, 지난 상사 4천만 원, 그리고 금액을 비교하면 대변이 비어있죠. 대변이 비어있으면 수익자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실무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천원 상사 회사 코드 9010 데이터에서 입력하면서 연습 같이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세요. 1번 상품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감자마트 건물주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700만 원과 1개월분 임차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을 써줘야 하고, 월세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면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임차 보증금 금액은 700만 원.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감자마트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임차료는 비용 계정 과목 임차료 이렇게 차변에 적어주시고 30만 원.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8월 28일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임차보증금 거래처 감자마트 금액은 700,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의 소리상점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임차 보증금 300만 원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소리상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거래처, 소리상점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품 보관을 위해 뉴랜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 기간이 완료되어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돌려받았다.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줬을 땐 차변의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땐 임차 보증금을 감소시켜 줘야 하니 대변의 임차 보증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임차 보증금 그리고 거래처 뉴랜드 금액은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죠. 분계에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뉴랜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미도 상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전액과 1개월분 임차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보증금과 1개월치 임차료를 같이 낸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임차하고 낸 보증금이니까 임차보증금 차변에 적어주시고 임차보증금 미도상사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월세 계약서에서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임차하고 낸 보증금, 즉 월세는 임차료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임차료, 임차료는 월세는 50만 원이죠. 50만 원. 금액 모두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으니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8월 31일 차변에 임차보증금, 거래처, 미도상사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 50만 원. 임차료는 800번대 개정 과목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1,0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